안녕하세요. 퇴역 장군이라는 베트남 단편 소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이 도임의 개방정책을 펴기 시작한 1980년대 말 어느 날 베트남의 한 장군이 예편에서 하노이 근교에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나이 70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오니 그보다 6살 위인 부인은 이미 치매에 걸려 남편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아들은 물리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며느리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12살과 13살 두 손녀가 있어요. 아들이 결혼할 당시에 그는 가족과 소식이 두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와 손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언제나 명예와 자부심의 상징이었고 마을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국의 독립을 꿈꾸며 프랑스와 미국을 상대로 기나긴 전쟁을 치른 뒤에 자기 세대가 맡은 큰일을 다 마치고 귀향한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의 통일을 이루는 데 일생을 바쳐 큰 공을 세운 장군은 노인이 되어 고향에 돌아왔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늦은 사회생활에 적응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소파 수술로 얻은 태반을 끓여서 개를 기르는 걸 보고 경악하게 됩니다. 평화를 찾은 고향에서 본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분노와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전역한 후 6주 만에 치매에 걸린 부인은 사망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그는 옛 부대의 기념일에 초청을 받고 짐을 꾸려 부대를 찾아갑니다. 얼마 후에 가족은 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줄거리는 1987년 6월 20일자 주간 문예지에 발표된 웅웬 후이 티앱이라는 작가의 단편소설 퇴역 장군의 내용입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서 베트남 문단에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평론가는 이전의 베트남 단편은 단편이 아니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단편이 나왔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찬사가 쏟아졌는데요. 아마도 베트남 문학사에서 가장 많은 평론을 기록한 최초의 작가이다. 또 흥미있고 독특한 필법과 과감한 현실 반영, 새로움의 모색으로 베트남 문학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등과 같은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작가 웅웬 후이 티앱은 1950년 4월 29일 태어나서 2021년 3월 20일에 사망했습니다. 1970년 하노이 사범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베트남 서북 산악지역 썰라성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10년 동안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노이로 돌아와서 출판사 편집국에 근무한 적도 있고요. 도자기 마을로 유명한 하노이 근교의 밭장마을에서 도자기를 만들어 팔기도 했으며 등단한 이후에는 하노이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베트남 공산당 정당대회가 도이모의 쇄신정책을 결정한 1987년 이후에 비로소 그의 작품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퇴역 장군은 장군의 아들인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진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다양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단편이라고는 하지만 글자 수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다른 내용을 보면 결코 단편이 아닐 만큼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곧 생과 사, 사랑과 죽음, 개와 새 기르기, 처녀성의 문제, 도덕성과 착취, 지식인과 노동자 등의 문제입니다. 특히 베트남이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변화하는 베트남 사회에서 베트남 혁명과 통일의 주체인 장군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으며 그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장군은 조국과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며 항상 선과 정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인물입니다. 이 작품은 극찬을 받은 것 못지않게 사나운 비판도 받았습니다. 필법도 새로운 것이 없고 수백 년 전에 사용되었던 방법을 복제한 것이다. 특히 주제의 사상성이 의심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서도 돌아온 영웅이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국의 영웅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군 고위 장성들이 이런 비판의 주류였습니다. 이 작품은 영화로 제작되었는데요. 1988년 초에 군 기관지인 인문군대라는 신문사에서 50명의 장군과 연관장교를 시사회에 초대했습니다. 그중 24명이 영화를 보았고 그 중에서 16명이 여론조사에 응했는데 계급별로는 소장이 1명, 준장이 11명, 대우 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 중 69%가 상영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반대의 이유는 군의 실상을 오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영화는 개봉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베트남인들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중앙집중경제체제에서 살다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것은 단순히 효율성과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결정 시스템으로 전환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밑바탕에서부터 전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익혀온 사회주의 경제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문학평론가인 황옥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도기에 처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전의 역사 시기는 배급제도의 융성기였고 특히 전쟁의 환경에서는 정과 의리만으로 살 수 있었고 계산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현재 독립재산제라는 새로운 기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과 의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오늘날의 인간은 공평함과 분명한 계산을 요구하고 있다. 당연히 독립재산제는 효율성이며 문명이고 진보이다. 그런데 경제에서 독립재산제 사유의 위기는 돈이 인간의 모든 정신생활 영역에 끼어들어 통치하는 데서 온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단지 매매 관계와 이익 추기의 계산만 남는다면 실생활은 아주 무서울 것이다. 실용주의 변질로 인해 인간의 진실과 정감은 냉정한 계산 속에 가라앉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웅웬 후이티앱의 단편은 깊은 경고의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베트남이 시장경제를 적응한 지 4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작가가 경고했던 그런 일들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웅웬 후이티앱은 그런 면에서 뛰어난 작가임에 틀림없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베트남어를 좀 배워볼까요? 떵베히우, 퇴역장군이라는 뜻인데요. 떵은 장군을 의미합니다. 배희우는 퇴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떵베히우는 퇴역장군입니다. 이어서 시장경제라는 단어인데요. 낀떼 티지영. 낀떼는 경제고요. 티지영은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낀떼 티지영 하면 시장경제입니다. 다음에는 낀떼 바오껍 배급경제라는 의미인데요. 경제. 낀떼 앞에 나왔죠. 바오껍은 중앙집중식 배급체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낀떼 바오껍 하면 배급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단어를 배웠는데요.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떵베히우, 낀떼 티지영, 낀떼 바오껍.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베트남을 좀 더 이해하게 되셨는지요? 다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